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서 주택을 제외한 상가 건물, 혹시는 구분상가, 그리고 원상가 건물을 매도나 매수, 중개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포괄양수도 계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거는 어감에서 딱 느끼실 수 있듯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전 소유자에 있는 것 지위를 바로 승계하는 것을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세, 업종, 지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 업종, 지위. 여기서 지위는 조금 덜 중요할 수 있지만 과세 유형과 업종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과세 유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1970년도 말에 박정희 대통령 그때 시절이죠. 부가가치세라는 게 그때 신설이 됐어요.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재화를 샀을 때 최종 목적으로 사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이거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콜라를 먹었다고 했을 때 소비자 가격 얼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를 하냐면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는 점주, 편의점 주인이 싹 모아놨다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신고를 하죠.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가가치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미국에는 이게 세일즈 텍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머리에 일단은 두셔야 돼요. 아,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구나.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은 가세와 업종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인수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과세, 업종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이제 과세 유형에는 일반 과세자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만약에 7만원짜리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되면 7,000원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게 돼 있죠. 카드 전표에도 그게, 카드로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은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부동산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과세 유형이 똑같아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한테 포괄 양수도가 가능하고요. 일단 과세 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기 조건부 가능이라고 했는데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 가능합니다. 간이와 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 이렇게 가능했는데,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간이 과세는 아주 쉽게 하위 개념, 일반 과세자는 상위 개념.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고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를 발행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게 대체적으로 공인중개사라든지 이게 대표적이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가가치세, 카드 전표를 끊는 모든 업종을 말합니다. 간이 과세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 과세자는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혼동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간이가 하위 개념, 일반 과세자가 상위 개념, 초등학교 대학생, 초등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이 초등학생 과정을 이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상위 개념인 대학생 과정을 이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과세 유형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여기 일반 과세자,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물건을 팔았다. 말이 안 되죠. 초등학생이 대학생한테 물건을, 그러니까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물건을 샀다. 충분히 인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학생은
초등학교 과정을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이 상위 개념인 일반 과세자가 일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반대로 간이과세 하위 개념이 되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유형은 임대업 사업에서 임대업 사업으로 가셔야 돼요. 다른 거로 하시면 안 돼요. 임대업에서 제조업 아니면 판매업, 대표적인 게 식당 뭐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겠죠. 제조업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제조업은 조건부로 가능은 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과세 유형과 업종의 유형이 같아야 된다.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으로만 가야 된다. 예외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중개 대상 거의 그 품목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임대업이 제조업으로 가는 경우는 평생 가서 한번 될똥말똥이니까 이건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냥 머릿속에 탁 박아두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과세 유형이 같고 업종이 같아야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혼동되지 않게. 나머지 열애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혼동되시니까 아예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과세 유형에서는 일반 과세는 살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부동산,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부동산은 포괄양수도라는 게 임차인을 승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위예요. 지위. 그러면 부동산을 사시면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한 겁니다. 임차인 승계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금 전에 새로 오신 분이 임차인을 명도하거나 바꾸시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요건 조금 뭐 중개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데 여하튼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분이 직접 운영하시면, 요게 가장 중요해요. 직접 운영하시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이해를 하시라고.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거다?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 임대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낼 때 어떤 재화의 한 부분도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 구매를 하셔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딴 사람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임대업 사업자를 내놓고 본인이 미용실이나 술집이나 식당으로 운영을 하시면 포괄양수도 계약이 안 됩니다. 이게 사고 사례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이따가 이제 사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차인은 승계하시고요. 본인이 그냥 쓰시면 안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포괄양수도 해가지고 징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포괄양수도는 업종과 과세 유형과 지위, 임차인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거를 직접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포괄양수도 계약을 썼어요. 참,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최초에 부가세를, 토지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에서는 부가세가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징수가 되는데,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자 낼 거야 라고 해가지고 건물분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부가세 5천만 원을 사업자를 내는 조건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다음에 매수하실 분도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그 건물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 그래 포괄양수도 해가지고 내가 부가세 어차피 전 사람이 냈으니까 서로 내가 5천만 원을 줬다.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느니 이 번잡스러운 이 절차를 빼자. 세무서에서는 5천만 원 납부했다가
다시 돌려주느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포괄량수도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쓸 때 맨 특약란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절차를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외시켜서 어떤 매수인분이 샀는데 본인이 그거를 창업을 해서 그냥 본인이 쓰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최초에 부가세 환급 받으신 분, 최초 매도자죠. 최초 매도자에게 몇 개월 뒤에 부가세 징수 납부서가 날라옵니다. 다시 부가세를 5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이럴 경우가 중개사고입니다. 바로.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거나 매수를 하시건 매도를 하시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라고 반드시 특약란에 써 놓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후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공실이라고 그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쓰는 거다?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직접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임대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부가세를 환급받은 거를 토해내셔야 돼요. 근데 토해내는 건 누가 토해낸다? 전 소유주에게 발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소유주는 중개인과 현 매수자에게 당연히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항을 안내를 안 했다고 하면 바로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세관청에서는 왜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는 건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그리고 환급을 시켜주는지 다음 한번 제가 호기심에서 제가 회계나 자금 담당을 해서 한번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자,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만약에 구분상가라고 할게요. 구분상가 7억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우리들 흔히들 전용률이라고 하죠. 이 전용률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분입니다. 이 공용지분은 대지지분을 나눠 가져요. 뭐 주차장, 베란다, 계단,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 다 모함해 가지고 요즘 통상적으로 이 전용률이 50%에서 60% 정도가 가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어디다? 이렇게 전용률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됩니다. 10%. 자, 또 다른 사례는 토지 플러스 건물인 경우가 있겠죠. 토지를 뺀 나머지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가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는 거를 계산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고, 매수자든 아니면은 그거를 중개하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시고 그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준시가 조회, 기준시가 국세성의 홈택스에 나와 있는 양도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제 조회하셔서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분에 대한 10%가 부가세 부분이다 라고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사 간이과세에서 간이과세, 일반과세에서 일반과세 넘어갔을 때 서로 안 내니까 설명을 안 해도 사고는 항상 몇 년 뒤 혹은 가까운 기일 내에 도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본인이 계산을 하셨다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건 구분상가로 했으니까 7억 원짜리 샀는데 전용률 건물분이죠. 4억 2천, 공용지분, 이거 토지 대지권이라고 하고 대지지분이라고 하죠. 2억 8천. 이렇게 되면 이 4억 2천, 60%에 대한 부가가치세 4,200만 원이 환급이 됩니다. 근데 이 과세관청은 이걸 해줄까요? 통상적으로 매매가가 7억이면 임대료를 매매가의 70% 정도를 환산해서 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수익률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얼추 수익률이 7에서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기준가는 한 70%. 이거 공교롭게도 그 매매가 1억 원인 아파트가 전세가 7천만 원 정도 하죠. 그 월세를 하면 1,060만 원 정도
이렇게 환산될 겁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두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약 매매가의 70%니까 77에 49, 4억 9천이죠. 만약에 보증금 1억이 빼졌다. 4억 9천에서 1억 빼고 나머지 3억 9천을 나누기 100 하면 390만 원. 그래서 보증금 1억을 넣었을 때 월세가 약 390만 원. 자, 어떤 분이 이거를 샀어요. 환급은 4,200만 원을 해줍니다. 너 누군가 새로운 임차인을 더 가지고 월세 받을 거지? 이게 확정해 준 거예요. 임대사업자 냈다는 자체가. 그러면 내시면 1억에 한 390만 원 그 사람이 내겠구나. 그러면 이 세입자는 부가세를 최종 소비자가 돼서 39만 원을 납부하셔야 돼요. 39만 원. 이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39만 원씩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한테 10년간 내게 되면 4,600만 원, 39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468만 원을 10년 하게 되면 4,600만 원. 부가세 환급해 주는 건 4,200만 원. 그리고 10년 동안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걸 따져보니 4,600만 원을 내더라.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보는 거겠죠. 그게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감주임대소득도 이것도 띄죠. 그럼 이래저래 부가세 환급을 해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혜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발목 조이는 거예요. 족쇄예요. 족쇄. 10년 동안 꼼짝없이 임대사업자 기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유지. 그러면 과세관청은 본인이 환급해줬던 것 이상으로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10년,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으로 지금 변경이 됐죠. 이 정도면 본인들이 환급해준 국가에서 부가세 건물분에 대한 거는 10년이면 충분히 뽑아낸다. 이래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고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임대사업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부가세를 환급해 주진 않겠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니들이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 기간 동안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다음 상대방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거를 매수해야지 매수를 안 하게 되면 부가세를 토해내라. 환불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실 때 혹은 매수하실 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중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게 요즘은 상가 같은 경우가 공실이 많다 보니까 세가 안 나가네 하고 자기가 그냥 뭐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기한테 부가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매도인한테 갑자기 나온다. 부가세하고 가산세, 이자까지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은 중개를 했던 중개인,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안내를 하거나 특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거는 그 건물을 부동산을 매수하신 다음에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가셔가지고서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발부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바로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안 내면은 이것도 위법이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거 꼭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사시는 분이나 매수하시는 분한테. 이게 상가 부분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